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 실장 김병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당사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의 큰 틀은 금융 부문의 리스크 점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이 크레딧 시장의 우려와 관심은 그 실물보다는 금융 부분에 좀 모아지고 있고요. 크게는 두 갈래인데, 첫째는 국내 부동산 경기와 맞물린 부동산 PF 이슈, 그리고 둘째는 해외 부동산 경기와 연동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이슈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그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위험의 유형별 추이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그 국내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청취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Q&A 창에서 질문해 주시면 발표 후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평소에 저희에게 주셨던 질문들 하고 또 오늘 세미나를 앞두고 사전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추려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5가지 질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 금융본부 실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5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일단 국내 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당사 금융본부 김태현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일실장 김태현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기를 거치면서 대체 투자 자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주요 투자 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손익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 운용, SOC, 인수금융이나 헤지펀드 투자와 같은 기업금융 등이 투자 대상이 되었고, 국내의 경우에는 대출채권 형태의 비중이 높지만 해외 대체 투자는 주로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기업평가가 등급을 보유한 1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상 회사는 생명보험 10개사, 손해보험 4개사이고 이들 14개사의 운용자산이 전체 보험복권 운용자산의 64% 정도여서 모든 보험사를 완전히 대변하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보험사의 대체 자산 투자는 132조 원이고 이 중 해외 대체 투자는 60조 원으로 운용자산의 9% 정도에 해당합니다. 해외 대체 투자는 크게 부동산과 SOC, 기업 투자, 그리고 RMBS나 실물 자산인 기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부동산은 해외 대체 투자의 27%에 해당되는 16조 원으로 개발보다는 임대나 매매와 같은 운용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6조 원은 운용자산의 2.4%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용도별로는 오피스, 호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오피스가 전체의 42%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6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12%, 아시아 등 기타 지역이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오피스에 대한 투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전체에서 32%에 해당되는 5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운용 자산으로는 0.8%에 해당됩니다. 한편 트렌치별로는 선순위 투자 비율이 28%로 집계되었는데요. 블라인드 펀드 등 트렌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기타로 분류한 건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선순위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사의 경우는 한국기업평가가 등급을 보유한 23개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8개사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 또는 종합 IB이고 15개사는 자기자본 4조 원 미만 일반 증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개사의 총자산 합계는 증권업계 총자산의 87%에 해당합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23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규모는 14.1조 원이고 SOC를 제외한 부동산 기준으로는 10.8조 원입니다.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해외 대체 투자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하고 영업 네트워크가 우수한 대형 증권사가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는 자기 자본 대비 19.6%에 해당하는 9.2조 원, 일반 증권사는 자기 자본 대비 9.6%인 11.6조 원의 해외 투자 부동산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는 평균적으로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만 업체별 투자 전략과 위험 선호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기 자본 대비 최소 5% 이내에서 최대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증권사는 자기 자본의 10% 이내가 많은 가운데 10% 이상이 3개사, 40% 이상이 1개사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별로는 펀드 형태의 투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우발 채무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펀드를 유동화한 것입니다. 또 일부 대출 채권 및 사모사채 익스포저는 유동화 증권 차환 중단 또는 투자자산 크레딧 이슈 발생에 따른 대출 실행 또는 사모사채 인수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투자 시점별로 보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장하기 시작했던 2018년과 2019년 투자권의 비중이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 투자권들은 상당 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4,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리파이낸싱 기간이 도래할 전망입니다. 2020년 이후 투자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담보자산 급락 시 LTV 트리거 발동 등으로 예상 대비 재무부담 확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를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 용도별로는 오피스가 56%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외에는 주거용, 숙박, 리테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지역인 미국과 유럽 익스포저가 각각 46%, 37%로 전체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에 대한 아시아 지역은 과거에는 투자 규모가 좀 미미했었는데 2021년 이후에 일본, 베트남 소재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 자산 구성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오피스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숙박, 기타 등으로 어느 정도 분산이 좀 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은 오피스 비중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로 보면 오피스에 대한 쏠림이 좀 큰 편이고 주거나 숙박 등에 대한 익스포저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지역의 오피스에 대한 투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의 45%에 해당되는 4.8조 원이고, 보험사하고 비교했을 때 유럽 지역 오피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기초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 트렌치는 대부분 지분 또는 메자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증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인수주선한 딜 중에서 선순위 트렌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 반면 지분이나 메자닌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 규제 비율이나 내부 투자 한도 등의 제한 요인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각보다는 증권사가 자체 보유하게 되는 건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사가 PI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집합 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투자 대상 자산의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NCR 위험값이 적용되고 있어서 선순위 대비 고수익 자산인 지분과 메자닌에 대한 투자 유인이 보다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또 내용들로 좀 심화해서 들어갈 텐데, 일단 두 번째 질문이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용도별 현황과 지금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당사 금융본부의 정문영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사무실 정문영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보험사도 증권사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 자본 대비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2년 2분기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금리는 사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시장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는데 왜 이 부동산 가격은 2022년 2분기나 돼서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살펴보시면 일단 2021년까지는 코로나에서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좀 받쳐주는 시장이었고요. 또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보유자들도 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정금리로 조달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만약 고금리 시장 상황이 단기적이었던 거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2022년 2분기쯤 되면은 지금 이러한 고금리가 장기 지속될 거라는 게 모두에게 확연해진 상태인데다가 노동시장이 근로자 우위인 것도 확연해서 재택근무는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임차 기업들의 비용 절감 필요로 B급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임차인들이 대거 퇴거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23년부터는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부진, 유럽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임대요율이 건자재 가격과 이자 비용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대 수익도 감소해서 결국은 물건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별이나 부동산 용도별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2016년 대비 가격 수준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호텔이나 오피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 미국만큼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장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럽의 호텔이나 오피스는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2016년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가격 하락 폭으로 보면은 유럽이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2018년, 19년이라고 하면은 호텔이나 오피스에 있어서는 유럽이 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용도별 차이를 보시면 2016년 대비 가격 수준이 산업용이나 주거용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호텔, 오피스 상가는 낮은 상태인데 가격의
이게 수준을 2016년이랑 비교를 하면 순서가 호텔, 오피스, 상가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 건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용도를 세 가지 군으로 묶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제일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오피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양상이 비슷한 호텔, 상가 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주거용 임대주택과 산업용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는 보험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의 4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이고요. 네, 미국, 유럽 공이 도심 상업지구에 소재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도시를 할지라도 CBD 도심이냐 아니면 부심이냐에 따라서 공실률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편의시설이 구비된 고급 신축 건물 위주로 수요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깔끔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 부심에 특히 테크 기업 오피스 단지 같은 데 있는 건물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보시면 네, 그래프 제일 왼쪽 거 보시면 임대료가 2021년까지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물론 인플레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물건 가격 상승세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는 돌아가서 가격 그 그래프를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임대료는 쭉 올라갑니다. 2021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신축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까지도 신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서 이 미국 그 오피스를 볼 때는 공실률도 중요한데 공실률이 2019년 4분기 코로나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는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실률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도시가 텍사스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뉴욕 맨하탄, 그 다음에 피닉스 같은 도시인데 이런 데서 공실률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인데 이들이 요즘 신용도가 안 좋아서 담보대출 기준을 특히나 오피스 위주로 강화를 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부담 요인입니다. 유럽은 이제 공실률 상위 도시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라데팡스라든가 더블린,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부카레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대도시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또 유치를 하는 걸로 알려진 서유럽 외곽의 더블린이나 이제 동유럽 도시들이 그 경기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실률의 절대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낮지만 ESG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서 건물별로 요건을 못 맞춘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투자 부담이 생기거나 트렌치별로 투자자들 간의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오피스보다 호텔 상가는 가격 수준이 좋거나 뭐 엄청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덜합니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부터 가격이 쭉 떨어져서 떨어진 상태로 갔고 신규 공급이 많이 안 됐어요. 특히 미국은. 그래서 공실률이 안정화되고 임대료율은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소매 유통 잘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또 미국 호텔도 코로나 초기인 2020년에 저점을 찍고 급락을 했다가 이제 22년부터는 여행들을 좀 다니면서 객실 점유율이 빨리 회복이 되고 심지어 23년 1분기까지 나온 이 부동산 전문 회사들 보고서 보면 호텔은 이제 고급 호텔 위주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회복이 좀 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물건 가격 하락이 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보험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중에서는 호텔 비중은 12%, 상가는 한 4% 정도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호텔 상가도 접근성이 우수한 고급 신축 건물 위주로 수요가 재편되고 있고 B급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인 건 동일합니다. 세 번째 이제 주거용이나 산업용 보시면 이쪽은 임대용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한 5% 정도 되고요. 산업용은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보다 물류 센터가 더 많은데 북미, 유럽이 반반, 유럽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해서 이제 산업용이 해외 부동산 투자의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 2021년도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확보되면서 수요가 확 늘어가지고 그 수요 기반이 탄탄한 편이고요. 또 당연히 산업용은 온라인 데이터 처리나 상품 유통이 급증을 하면서 수요 기반이 견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북미 쪽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큼의 경기 부진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자기 이름으로 살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임대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경기 좀 부진해도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이고요. 물류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부동산 물건 가격이 유지될 거고,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국가별로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를 할지라도 물건 가격 하락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그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지금 투자금이 이제 회수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의 이제 공통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등급 부여하고 있는 37개 보험 증권사들의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이 한 27조 원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10%가 좀 못 되는 2.5조 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탐문이나 아니면 투자 희망자에게 과거에 배포됐던 사업 소개서 같은 것을 찾아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물론 이 내용은 거래 종결 시점 내용이 아니라 투자 희망자 유치할 때 이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라서 실제 거래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를 풀링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공통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퇴자금 회수 지연 사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을 때 매각이 잘 안 되고, 또 대출 약정상 LTV 요건이 미충족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정상적으로 이 임대 수익을 시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들이고요. 공통점은 투자 모집 시기는 지금 한참 회수할 때인 한 2018년, 2019년 건들이 많고요. 용도는 이제 부대 비용 제외하고 건물 한 개당 가격이 한화로 한 1,500억 원에서 4,000억 원 되는, 현지에서는 B급 오피스라고 불릴 만한 건들이 많았고요. 캡 레이트는 대체로 한 5% 정도 되는 게 많았는데, 다들 저보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5%라고 하는 거는 대략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건물을 24억 원으로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트렌치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은 지분 쪽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수집한 사례들은 대부분 그 국내 투자자는 가장 최우순위인 지분 트렌치 투자자로 들어가면서 매입가의 한 50~60%는 현지은행에서 선순위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그런 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 중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4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용도나 가격대 수준입니다. B급 오피스였다는 건데요. 물건 소재 도시는 대부분이 공실률이 상위 4개인 유럽 도시거나 아니면 공실률 상승폭이 상위 4개인 미국 도시였어요. 파리, 라테팡스, 더블린,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아니면 미국이면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뉴욕, 맨하탄, 피닉스 이런 데들. 그리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과거의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건물이었던 거죠. 매입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0억 원에서 4,000억 원짜리. 근데 시장 상황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펀드 모집 한 개 건물 사가지고 펀드 모집하면 딱 좋을 만한 건물들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상황이 이제 우량자산 선호 상황으로 바뀐 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임차 지표는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투자하신 분들도 억울할 수 있는 게 평균 임대율이 무려 96.3%고요. 가중 평균 잔여 임차 계약 기간은 7년이 넘거나 아니면 장기 선임차 확약이 있는 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임차인 구성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건들이 많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러한 장기 선임차 계약이 7년씩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임차 계약 만기 2~3년 전에
1년 내지 반년 정도의 임대료를 페널티로 부담을 하면 퇴거 가능하게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조건이가 건물을 단순히 이 건물에 있다 저 건물로 옮길 거면 거의 이게 완전 본사를 이전하는 차원이 아니면 유일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서 아예 재택을 많이 늘려서 건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옵션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임차인들이 퇴거해 버려서 물건 가격에 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들은 특히나 중순위 대출이거나 지분 트렌치이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건들은 지분 투자이지만 중순위 대출도 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는 추정이 되는데, 지분 투자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한데, 이제 메자닌의 경우에 생각보다 지분 투자자나 후순위 대주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는 게 이게 약간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메자닌 대출 중에 부동산 담보권은 없고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지분 담보권만 갖는 계약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공매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중순위 대주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를 하려면 선순위 대출을 전액 먼저 상환을 해서 선순위 대주를 이 게임에서 빼내놔야 되는데, 보통 중순위 대출이 보다도 선순위 대출이 많으니 내가 권리 행사를 하려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해서 내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분담보권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메자닌 대출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건들에 대해서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게 선순위 대출 약정의 코버넌트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8에서 10%만 하락해도 지분 투자자가 원금을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계약 조건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건물 가격의 60% 정도를 선순위 대주한테 이제 대출을 해요. 그러면 LTV가 60%잖아요. 그리고 대략 뭐 이럴 때 그 영업 순수익 대비해서 이자 비용 대비 영업 순수익, 이걸 ICR이라고 하는데, Interest Coverage Ratio라고 하면 ICR이 한 400%나 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LTV가 65%가 되거나 ICR이 300%만 터치하면 바로 임대료는 내가 돈을 줘서 LTV를 낮추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선순위 대주한테 넘겨줘서 선순위 대출 원금 상환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7.7%만 하락해도 바로 나는 트랩에 걸리게 되고, 옆에 나와 있는 아래쪽 오른쪽 표 보시면 에퀴티는 거의 20%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LTV가 70%가 되면 바로 10일 이내에 그 LTV를 60%로 낮출 수 있도록 자기가 생돈을 내든가, 아니면 이 기한 이익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선순위 대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고작 물건 가격 14.3%만 하락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금리의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마 이렇게 금리 때문에, 건물이 좋은데 금리 때문에 이런 일이 오랴, 한꺼번에 시장 전체가 이렇게 되랴, 이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들, 그리고 향후에 투자할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물건의 용도 및 자산의 질. 지금 현재 한 몇 년 동안은 B급 오피스가 제일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임차 구조는 이제 기존에도 분석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조기 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그게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편이고, 너무 트렌치가 이제 중우순위 지분 투자에 집중이 되는 식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 건 아닌지, 그리고 코버넌트가 너무 타이트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익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네 번째로,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미국 중소형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수준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사실 이 질문을 저희가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8월 7일 날 무디스가 11개 미국 중소형은행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6개를 부정적 워치에 등록을 하고 11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S&P가 5개 하향하고 2개를 부정적 전망 부여하고 1개는 부정적 전망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제일 규모가 큰 은행이 미국에서 7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데들이라서 이름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미국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시티은행 이런 데랑 그 밑에 7위권 이하랑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 내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얼마나 돼 있는가 하는 건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꽉 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도 지점이나 뭐 현지법인이 있는 그 회사들이 아니고 중소형 은행들인데 중형은행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2022년 말로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되는 미국 내 기준으로 이제 자산 규모 기준 7위에서 24위 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소형은행 25위권 이하,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이 점유율은 무려 43%나 돼요. 이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데 이 은행들의 자기 자본 대비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출 익스포저. 소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피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22년, 2년 9월 말 기준으로 275%나 되고요. 그러니까 중형은행은 175%. 대형은행은 지금 6위까지 해서 47%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1, 2, 3번 은행은 이것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들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 개별 은행별로 분석을 해서 일부는 등급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에 혹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늘릴 거냐, 이거는 뭐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익스포저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들을 국내 보험사나 증권사의 익스포저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국내 투자기도 하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의 경감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거에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최초 건이 2009년에 이제 맨하탄 랜드마크 AIG 빌딩을 1억 5천만 달러의 당시 가격 기준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9년에 시작됐지만 많은 기관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제 규모가 커진 거는 주로 2018년, 19년 이 시기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국내 기관들이 약간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10년 정도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막판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투자건들이 이제 2019년에서 20년 상반기 한 번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22년 1분기쯤 또 한 번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하향세였다는 점에서 운이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건에 많이 투자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반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업계 내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선의 경우에 성공 사례 벤치마킹 위주로 뭐 몇몇 건 성공한 것과 비슷한 사례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2018, 19년에 많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들의 다수가 프로젝트 방식으로 한 개 펀드 구성해서 그 펀드는 단일 물건, 많아봤자 한 뭐 두세 개의 건물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건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계속 하지만 해외 전문 운용사가 하고 있는 블라인드 펀드 투자도 같이 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시장 조사나 법률 대응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런 해외 현지인들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주선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실사도 이제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직접적인 경제적인 것들, 그 중에서 특히 임차인이 좋냐, 임대율이 높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그 듀딜리전스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계약을 좀 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식의 실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투자기관 법무팀과 법무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법률 실사,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해외 부동산 전문 자문사나 감정평가기관의 도움을 얻는 실사,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개편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간 이 금리가 하향 안정세 내지는 완전 저금리로 지속이 되면서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금리, 환율, 유가, 현지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을 분석을 하고, 또 투자자의 재무 상황에 맞는 손실 감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화하는 투자를,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운용 면에서도 같은 국내 운용사가 뭐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트렌치를 같이 운용을 하면서 같은 조직 내에 트렌치별 이해상충이 발생을 한다든지 인력 연속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운용사 선임을 할 때 투자자나 이제 주선사에서도 한 트렌치, 뭐 한 운용사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인력 이동에 대비해서, 인력 이동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까 투자 관련 정보를 좀 회사 단위로 관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좀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실장님의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청취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은 하단에 Q&A 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좀 보고, 뭐 좀 우선순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을 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질문 올라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아마 다들 화면에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첫 번째로 올려주신 질문이, 뭐, 다 잘 들으셨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로 인한 개별 금융사의 신용도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 뭐 저희가 신용평가사니까 신용도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 두 분 실장님 중에서 네, 금융일실 김태현 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보험사나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규모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목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뭐 전체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또는 좀 실질적인 선순위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고 하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관련 손실이 좀 일부 발생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험이나 증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세가 좀 가파른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오피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높다는 점, 이런 특성들이 어떤 부실화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순위상의 선순위가 아닌 건들은 이제 부실 발생 시에는 손실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좀 업체별로 익스포저의 어떤 수준의 편차가 좀 있는 편이어서요. 일부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좀 높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실화 여부라든가 또는 그 영향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5시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시간 여유가 없지 않다 보니까 또 조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대체 투자 대상 국가의 매크로 리스크, 뭐 물가, 금리 상승 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대상 국가의 신용 등급을 유의미한 판단 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정문영 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지역의 매크로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 1차 지표로는, 그러니까 하한선을 정하는 데는 유의미한 지표인 게 분명합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기표로 이렇게 딱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신평사들 신용 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이 많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국채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것이 역으로 또 매크로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맞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2단지냐, 옆단지냐, 1층이냐, 13층이냐, 뭐 전부 다 다른 특성이 있고, 이런 것은 더구나 해외에 있는 빌딩의 경우는 더더욱 네. 뭐 ESG 요건도 네. 강화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이 더 큰 편이어서, 대체 투자 자산이 특성상 동일 국가라고 할지라도 지역이 어딘지, 지역 내에서 어디 위치하는지, 뭐 심지어 지하철역하고 몇 미터 떨어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그게 다 다른 것처럼 해외도 다 다를 거라는 걸 예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임차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크로 지표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 글로벌 신평사의 국가 신용 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질문을 이제 주신 것 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국 중소형 은행 신용도 저하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역시 정문영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 네. 좀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웃룩 조정된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사실인데, 뭐 이를테면 7위부터 100위까지 은행 이렇게 다 뽑았을 때 전부 다 조정된 건 아니고, 조정된 것들의 숫자가 더 적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약간 그런 추세지만, 뭔가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예금 보험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예금자 위주로 보호를 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하고, 이런 등급 하향이 부동산 가격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한데,
이거를 각국 정부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거를 총력으로 막을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보여줬고요. 예, 네. 같이 예금자들이 동요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고, 오늘 뭐 S&P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거는 어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CBS에서 거기서도 줄글 기사도 내더라고요. 방송사지만. 그것도 읽어봤는데, 이제 예금자들이 당장 돈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도 대놓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예금자 사이에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확률을 두고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네, 높지 네, 않은 네. 걸로 판단됩니다. 네, 낮은 확률이란 답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